네. 안녕하세요. 구창환의 인물 탐구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박종평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종평입니다. 뭐 본인 소개,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는지. 저는 작년부터 해왔던 난줄기 번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뭐 새로운 사실들, 그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그 새로운 자료들도 계속 찾아내고 있고, 네. 뭐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힘든데 한편으로는 되게 운이 좋구나. 다행히 제가 이순신 장군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전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앞전 분들이 연구했던 것들이 좀 덜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사실 이 방송에서는 책 소개를 하는 건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또 찾아낸 게 있어요. 네, 그래요. 뭘 또 그렇게 찾아내셨습니까? 난줄기에 보면은 흔히 그 삼국지를 인용하셨다라는 글이 있어요. 네. 그 삼국지에 나와 있는 글을 그 인용한 그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 말고 또 다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많이 갖다 쓰셨네요. 아니요, 그만큼 그분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자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냥 책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네. 책 자체를 읽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책을 끊임없이 되살려낸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현실에서 활용을 하셨던 거죠. 네. 박종평 선생님은 뭐 이순신 연구가로서 유명한데 바로 이제 아까 뭐 번역도 하시고 글도 쓰시지만 그 와중에 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진심진력입니다. 어떠세요? 바로 이게 제목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사실 제목이 의외로 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심진력이라는 이 한자어가 초등학교 필수 뭐 한자 수거래요. 네. 근데 저희 다닐 때는 이 한자를 못 배웠는데, 이 책 제목 정할 때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진심진력에 한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책을 쓸 때 이제 제가 만난 이순신, 네. 제가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리해 볼까 고민할 때 찾아냈던 첫 글자가 뭐였냐면, 난줄기에 자주 등장하는 다할진자예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다할진자를 보고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항상 하늘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명랑해전 전날 일기에 나와 있는 신설이 나타나서 작전을 알려주는 그 꿈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영혼이 순수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늘이 이 사람을 도와줬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참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찾아낸 게 참진자였고, 세 번째 진짜는 뭐냐면 나아갈 진짜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은 시련의 상징이잖아요. 네. 온갖 이상한 다양한 시련들을 많이 겪었는데 한 번도 그분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시련을 맞서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의 성공이라던가 자기 자신의 인생만 앞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백성들이죠. 백성들과 부하 장수들과 항상 어깨동무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시더라.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세 번째 진짜였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 생각에는 참진, 다할진, 나아갈 진짜, 그 세 가지를 해서 그냥 진진진 이렇게 책 제목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진진진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결국에는 이 진심진력이라는 그런 제목이 됐습니다. 진심진력. 자, 박종평 선생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한 지금 5권째죠, 이게. 네. 이게 많이 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한 권 쓰면은 더 이상 새로 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북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혁신의 결과물이거든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기존의 배에다가 뚜껑을 덮고, 또 적들이 그 당시에 전쟁 기술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등선 육박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캐리비안 대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갈고리를 던져서 배를 끌어와 가지고 네. 상대방 배에 올라가서 그 전투를 하잖아요. 네. 그 방식이 과거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그 배에다가 뚜껑 덮고 그에다가 쇠목 같은 거를 박아놔서 상대방 못 올라오게 한 거거든요. 네.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은 아무나 못하는 일들은 이순신 장군이 해냈고 그것이 바로 혁신이고 그건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가 책을 쓰는 이 과정들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개가 보이고 두 개가 보이고 세 개가 보이고 해서 보이는 것들을 저만 알기가 그래서 그거를 뭐 좀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다 보니까 많이 봤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 왜구와 그 싸우면서 기록한 그 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그 난중일기를 뭐 우리 선생님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실제 난중일기는 왜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기록한 기록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그 싸움을 어떻게 보면 좀 승리하신 거죠. 그렇죠. 삶의 어떤 전쟁터에서 그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또 모두가 절망에 젖어 있을 때, 이분은 그 안 된다, 절망 이런 것들을 다 던져내시고, 그리고 그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고의 승리를 이루시죠.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가 보여주는 그 힘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임진왜란이 지금 오늘 4월 양력으로 4월 15일이라서 좀 그 난중일기의 기록과는 좀 다르지만 그 1592년 음력 4월 13일 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렇죠. 야, 근데 실제 그 난중일기 속에서 그 이순신 장군은 항상 뭐라고 하나 이 고독하고 외롭고 누군가 어떤 상의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외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일기상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자주 만나는 모습과 아주 고독하게 있는 모습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이순신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교차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기는 그 끊임없이 사람들랑 소통하는 과정들, 일단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술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고독하게 있는 모습은 그 만났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돌아간 상태에서 혼자 고독하게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참 이순신 장군의 아까 말한 진진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 그 병법인 것 같아요. 참되고 또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의 전법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을 승리로 만든 어떠한 전술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한데 이순신 장군의 이 난중일기 속에서 어떻습니까? 실제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있었지만 새롭게 발견된 모습들은 뭐가 있었나요?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책을 쓰면서 발견했던 것들은 지독한 독서가였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쓴 책이 5권인데 이 바로 앞전 책이 뭐냐면은 그 흔들리는 마음 이순신을 만나다 이런 책인데 그 책은 이순신의 스승들에 관한 책이에요. 그 스승이라는 뭐냐면 책에서 얻은 스승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책에서 얻어 만났던 그 스승들의 삶과 이순신의 삶을 비교했던 책이라면 이번에 나온 책은 그 책을 쓰게 된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갖고 쓴 책이고요. 결국에는 그 이순신 장군의 진신전력을 이거 보니까요, 뭐 한 30가지로 나눴나 봐요. 어떤 그 가르침을. 그냥. 그거를 이제 13가지로 큰 분류로 하고 그걸 10가지씩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뭐 이순신 장군에서 가장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실제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지만 난중일기 속에서 기록은 굉장히 사실은 힘든 모습들도 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그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원칙은 뭐냐면 우세한 상태에서 약한 적을 공격을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단 2번의 예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한산대첩. 그건 사실은 1대1
그 방식의 전투를 했던 거고 네. 더 유사한 대등한 세력끼리 전투를 한 케이스였고 또 한 번이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기적 같은 승리 명랑의 전. 그건 13척 갖고 133척을 이긴 케이스가 그게 2번의 예외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전투는 뭐냐면은 그 최소한 2배,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일본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삶의 병법 그리고 전쟁터의 병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조건에서든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조건에서 전투를 한다. 그래야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그 우세한 상태를 만드는 그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진심진력편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참 보면은 좀 고집도 세고 네. 양보를 좀 안 하는 스타일도 하고 굉장히 공과사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라든가 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네. 어떤 그런 그 이유를 좀 써놓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보면 뭐 독불 장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귀를 열어놨어요. 소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도에 만들어놨던 그 운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정자 뭐 집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운주라는 것이 뭐냐면 그 한나라 그 고조가 한나라를 창업을 할 때 장자방 아시죠? 네. 그 장자방이 도와주는데 장자방을 표현할 때 운주지책 그 장막 안에서 산까지를 놀려갖고 그 계획을 짰다. 이런 표현에서 온 그게 바로 운주당입니다. 운주당의 운주가 바로 그건데 그 운주당에는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와서 그 계급장에 상관없이 저 민간인이든 계급장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들어와서 군사에 관련된 일, 백성의 민생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본인이 듣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그걸 다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 만나서 일기에 보면 누구 만났다, 누구랑 술 마셨다, 누가 왔다 갔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그 바쁜 와중에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운주당에서 했던 그 경청의 자세는 뭐냐면 일단 문턱을 없애버렸어요. 문턱을 없애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했고 두 번째는 문턱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야기한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이나 어떤 이 진중 경영 네. 이 사례들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분들 문집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건의했다라고 나옵니다. 본인은 누가 건의했다라고는 안 써놨지만은 그 부하 장수나 관련된 인물들이 남긴 기록에는 자기들이 가서 이런 정책을 건의해서 시행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아랫사람이든 백성이든 누구든 건의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실행을 한 거죠. 그런 사례가 뭐냐면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전투를 하러 갈 때 보면 백성들이 쫓아와요. 네. 일본군이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러.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정보부대를 파견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전을 짜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게 경청이거든요. 네. 백성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무식하고 가난하고 뭐 모르는 백성이라고 해서 무시를 해버린 게 아니라 이야기 듣습니다. 반면에 그 신립 장군이나 초기에 이제 패전했던 네. 이일 장군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나타났다라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기 부대가들이 있던 그 근처까지 일본군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게 경청의 힘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 듣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의 기록 보면 우리가 오늘이 이제 4월 15일이니까 네. 그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 그 5월 1일 날 출전 전에 일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마음속으로 그
이 사람은 이 전투를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기록을 해놓고요. 네. 또 정훈 장군하고 송일입 장군에 대해서는 그 가히 의사로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안중근 의사 할 때 그 의사. 네. 근데 그 일기 전체 상황을 보면은 본인은 얘기를 안 했어요. 전쟁을 하러 가자 말자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회의를 열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전쟁을 그 전투를 하러 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써놨던 거죠.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전투를 하러 갑시다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거든요. 강요를 자기 주장을 먼저 세워놓고 그걸 강요를 해서 왔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안 내겠죠.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 하면은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쓴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들었다는 거고 네. 경험했다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실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난중일기 속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 하나의 또 그런 그 기록한 것들이 나중에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을 또 뭐 어려움에서도 구해주기도 하고 네. 또 현재 우리 현대에는 성웅 이순신 장군을 만든 것도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한테 배워야 될 것들은 우리들도 이제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네. 오늘 뭐 일정 누굴 만난다든지 써놓듯이 거기에 플러스 1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한 줄 담아놓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를 해놓는 거.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며칠 후에라도 그걸 알았으면 다시 그날 가서 일기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세가 뭐냐면 준비하는 자세이고 확인하는 자세이고 노력하는 자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듣는 어떤 자세가 돼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렸구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위기일 경우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요즘 최근 뭐 선거판이라서 뭐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고 또 떨어지면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위기일수록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보면 태산 같은 자세다 이렇게 네.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에게는 이제 그 임진왜란 그 첫 전투 하러 나갔을 때 네. 일본군이 있다라는 그 신기전이 이제 정찰 부대를 앞에 보내놓고 그것을 그 정찰 부대가 이제 일본군이 있다 발견을 해요. 네. 그리고 신기전을 쏩니다. 음. 신기전을 쏘니까 이 부하들하고 군사들이 당황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본군 구경도 못했는데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얘기는 뭐 사실은 부산 동네에서 너무 흉폭한 네. 그 이런 잔인한 짓을 많이 했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겁도 많이 나는 상태에서 다들 이제 우왕좌왕했겠죠. 음. 벌벌벌 떨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상황에서 이순신장을 뭐라고 했냐면 물령망동 진중여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네. 그 괜히 그 헛되게 흔들리지 말고 태산처럼 움직여라. 정중여산, 네, 정중여산이라고 하는데 급여 풍래. 네. 그 태산같이 그 자기 중심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은 대장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할 때 그 풍내여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원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공격을 할 때는 바람같이 우레와 같이 비처럼 그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실제 전투 장면에 이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이 급여풍내.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는 일시에 집중 공격을 하거든요. 네. 대장선 하나를 먼저 집중 공격해서 대장선을 가라앉히고 대장선이 가라앉으면 당연히 나머지 부하들은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적군들 같은 경우. 그렇죠.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대장선을 타고 나서 가장 앞에 나가서 전투를 해요. 그게 이제 일본군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일단 들어서 그걸 갖고 작전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리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오늘 보니까는 이순신 장군은 결국엔 위기에 그 단호함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가는 그런 모습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많은 따르는 장수들에게 믿음을 준 사실은
정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위기에서 뒤로 물러나면 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사례도 많죠. 그러니까 리더들, 우왕좌왕하는 리더들, 헤매는 리더들 몇 분 딱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세상에 다 아시는 분들 테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 지지층을 그 결집시키는 것들을 다 와해시켜 버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패전으로 가는 그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갈짓자 행보를 하면은 그게 설령 옳은 것 같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이제 계산법이 단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밖에 못 하시기 때문에 세상 일이라는 거는 특히 전쟁이라는 거, 뭐 지금 요즘에 있는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곱하기 나누기거든요. 방정식이 돼야 돼. 곱하기 나누기다. 곱하기 나누기에다가 방정식까지 해줘야 되는데 방정식을 하든 곱하기를 하든 문제는 그 숫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데 그게 없이 단지 그거를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표라는 숫자로 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수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분들이 많죠. 재밌는 표현이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는 이제 거짓 없는 마음 또 이제 참진자에서 보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지지 않을 전략을 또 소개해 주셨네요. 보통 우리들은 이기는 전략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네. 과정 자체도 중요하고 또 결과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매 순간에 이기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다치게 하거나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이기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는 거. 나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이기는 길이거든요. 네.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 껍데기만 우아하게 있는다고 해서 뭐 그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속은 다 골병 들어있는데 껍데기만 멀쩡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뭘 준비를 해서 내가 그 노력을 해야지 지지 않을 건가, 그 고민을 하자. 이기기 위해서 비겁하게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비겁하게 새길로 가서 더 빨리 가려고 이상한 방식으로 가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지금 당장 내가 준비해야 될, 채워야 될 것들을 더 확인을 해보자. 그게 지지 않는 길이고 결국에는 삶에서 승리자가 되는 그런 길이 될 거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기는 것이 지지 않는다. 어쩌면 같은 말일 것 같은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그 실제 하는 전술이라고 할까요? 지지 않는 전술과 이기는 전술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는 당장 맞붙어 갖고 싸움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지지 않는 거는 그 싸움의 전 단계까지 해야 될 일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뭐 70년대는 뭐 유비만이라고 한참 유행했던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그런 자기 준비가 바로 지지 않는 전략의 첫걸음이고 그 자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경쟁자를 조사를 하고 내 경쟁자를 깨고 부시려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뭐를 더 채워 넣어야 내가 좀 더 나의 어떤 성을 더 공고하게 쌓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죠. 네. 자, 이 거짓 없는 마음에서 또 재미난 거 화라는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동안은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울음, 이순신 장군의 울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 많이 했는데 여기가 제가 모르는 거는 이제 화는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화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에서 나든 사회적인 이유에서 나든 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예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게 심장이 차가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차가운 사람들은 냉혈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 자체의 구성으로서는 그 부적격자들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심장이 그 뜨거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밝아지고
그 심장이 뜨겁다는 얘기는 분노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자. 세상이 잘못돼 있거나 바꿔야 될 게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네. 그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지지 않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 자신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지는 삶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노를 하자. 일기에 보면은 분노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주로 나오는 경우는 일본군에 대한 이 분노예요. 네. 멀쩡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침략자 일본군에 대한 그 분노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어요.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 일본군을 물리칠 그 의욕이 생겨난 거고 에너지를 키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분노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분노를 하자. 그리고 바꾸자. 바꿔야 될 것도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노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또 어떨 때는 여기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내려놓고 기다려라. 이렇게도 또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네, 보면 정말 이거 복잡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계속 그걸 해주면 싫다래. 이런 것들을 뭐 정말 막 더 풀려고 정신없이 가다 보면 더 엉켜버리거든요. 그럴 때 차라리 던져놓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머리가 식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풀어보면 풀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머리만큼은 착각하게 하자.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만큼은 아주 차갑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3장에서 보니까는 그 경천의지라고 하나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어떤 기지. 네. 이순신 장군이 적을 친구로 만들었었습니까? 어떤 네, 거기에서 나온 적은 명나라 군대예요. 아, 명나라 군대. 네, 그러니까 일본군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네. 그거는 몰아내야 될 상대이지 네. 친구가 될 수 없지만 명나라 군대는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렇지만 도와주러 온 사람이 되게 보면은 되게 폼 되게 많이 잡거든요. 폼 많이 잡으면서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어쨌든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와주러 온 사람의 열정에 불을 질러서 그 사람 내 편을 만들어 놔야 내가 일을 하죠. 그러려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그 꼭지인데 여기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명나라 군대가 올 때 미리 잔치 준비를 해놔요. 그 당시에 그 남해안 쪽 섬들에는 뭐 노루라든가 뭐 사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 걸 붙잡아 가지고 그 잔치 준비도 하고 술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저 바닷길 건너서 엄청나게 멀리 왔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호의조차 베풀지 못하면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베풀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 마음을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 먹여서 일단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거. 야, 이거 보니까는 뭐 그 손자병법 이상의 병법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읽지 마시라. 아, 정말 쓸데없는 책이 손자병법이에요. 왜 그러세요? 손자병법을 읽고 그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많죠. 유명한 사람들. 빌 게이츠도 그렇고 손정희도 네. 그렇고. 그렇지만은 네. 손자병법만 읽은 그분들이 손자병법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는 그 손자병법 이전에 수많은 그 다양한 책들을 섭렵을 하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거든요. 손자병법은. 근데 손자병법 보시면은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손자병법도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니 허공에 있는 구름을 잡아본들 뭐합니까? 그걸 아무리 머릿속에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일지라도 손자병법의 문제 한 줄을 보고 나서 세상을 바꾸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난중일기를 한 번씩 자세히 읽어봐라. 난중일기 자세히 읽고 사색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난중일기는 나의 다이어리나 이 시청자 여러분의 다이어리가 똑같아요. 내 일기장을 내가 보고 반성을 하는데 그거만큼 더 나은 병법이 어디 있어요? 그 되도 않는 손자병법 책 갖고 헤매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일기장이나 여러분들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만의 어떤 병법책이 가능한 거고 그게 바로 이순신의 난중일기고 이순신의 병법의 핵심이라는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뭐 결국엔 자신만의 그 난중일기를 쓰시고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병법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 얘기죠. 네. 손자병법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병법 굉장히 좋은 책인데 네. 그 책에 갖고 고민할 시간에
나의 일기장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100배 낫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 박정평 선생님은 일기를 계속 쓰시나요? 저는 이제 그 뭐 핸드폰에 있는 다이어리 하고 거기 메모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죠. 아, 쓰세요? 네. 그 생각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좋은 걸 봤다든지 그 자리에서 이제 더듬더듬하면서 이제 문자 눌러가지고 그 기록을 해놔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뭐 좀 이상한 문장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찾아낸 문장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야, 그 이순신 장군은 그때 종이에다가 난중일기 쓰셨다면 2014년을 사는 우리들은 그렇죠. 스마트폰에 네. 일기를 쓰고 있군요. 그리고 블로거나 트위터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하시고요. 뭘 또 조심합니까? 뭐 하다 보면 자,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순신 장군의 이제 가장 또 장점이 또 하나 나오는데 현장 중심이에요. 네. 우리들이 가장 그 보면 탁상 공론이라고 하나 그 책상에서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바로 현장 중심을 갔다. 여기선 이랬네요. 매의 눈으로 현장을 살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 일기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1992년 1월 1일부터 일기가 시작이 되는데 4월 13일 전쟁 터지기 전날 그날까지 일기 분석에 하면 거의 한 3분의 1이 현장에 계세요. 네. 계속 조사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 전쟁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문제가 뭐였는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장수가 잘하는지 열심히 일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실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지를 눈으로 본인이 확인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실제 출전을 할 때는 그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대본의 경우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실수록 보면 현장을 안 가세요. 다 보고서만 보거든요. 아무래도 뭐 바쁘니까. 아니 세상에 안 바쁜 사람 뭐 있어요? 그럴까요? 현장 중심의 어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정부 사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리는 잘 된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겠지만 그 보고서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가공된 사실은 그 현장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공된 정보고 저도 이렇게 보면 정보지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현장과 다른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 다른 얘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일부 경제 정책들 보면은 정말 저건 제정신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죠? 그게 이제 뭐죠? 아니 뭐 주택 관련된 뭐 그런 정책들 보면 황당한 얘기들인데 그건 뭐냐면 현장을 모르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나 혹은 그 현장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쓴 보고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해 관계자가 국민이 아니라 어떤 그렇죠. 한 이익 집단에 관계된 보고서일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현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순신 장군은 정말 이렇게 정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난중일기를 통해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성 이순신이기도 하고 또 인간 이순신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순신이기도 하고 우리 박정평 선생님은 어떤 이순신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순신은 바로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 구소장님 자신이고 제 자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내는 결론은 이순신과 우리 소장님, 이순신과 시청자 여러분의 차이는 단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다. 단지 그 1% 때문에 우리가 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300년 전의 인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변화를 한다면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가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내 삶의 영웅은 나다 라는 거를 전 이순신을 통해서 만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찾아낸 이순신의 진실인 것 같아요. 참 남는 마음에 이렇게 남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버둥을 많이 치죠. 뭔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발버둥을 많이 치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데 남들보다 뭐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난주일기를 보시다 보면 그 인물이 한 1,200명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저 다 안 세봤는데 제가 이제 번역 작업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순신 장군 밑에서 일할 때는 낮은 계급이었다가 이순신 장군 전사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출세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또 출세를 하다가 꺾이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명장으로 칭송받아서 그 명나라에서까지 인정해주는 장수도 계셨거든요. 그 장수가 만약에 반역자가 됩니다. 본인의 의도가 한 게 아니라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지발랑군이 돼서 나중에 죽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사는 건 사실 별게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가족과 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 거냐.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족에게 훗날 어떤 아버지로 엄마로 기억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더라.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또 그 왕조실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그 난중에 나왔던 사람들이 프로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참 후손으로서는 부끄러운 그런 이 선조들 되게 많아요. 난중기에는 멋있게 나오지만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손 입장에서는 난중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잘 살자. 그리고 그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의 이 진심진력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 가르침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을 움직였다. 네. 사실은 그 얘기를 저는 마지막에 오늘 하고 싶었어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항상 그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뭐 이순신 장군만 하늘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늘을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늘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참 맞습니다. 자신들만의 우리도 결국에는 하늘을 움직여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움직여야지만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또 하나의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종평 선생님 이 책 5권은요 다 성인 대상이에요. 성인이라기보다 청소년 이상 정도는 다 읽을 수가 있을 텐데 네. 뭐 한자가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청소년들 중학생 이상 정도는 그게 대충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그 좀 제대로 알아야 될 친구들이 바로 초등학교 시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한 어떤 책을 좀 준비 좀 하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해야 될 일인지. 왜요? 이제 그런 책들은 사실은 그냥 여기서 또 덜어내갖고 쓰는 건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더 찾아서 더 전달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 작업이 사실은 저한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이미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제 스스로는 제 일이 아닌 것 같다. 이순신 연구가다운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연구를 더 하시고 또 그런 연구를 확산할 사람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셔야죠. 이순신 연구가가 있으면 또 이순신 전도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 인물 탐구에서는 우리 박종평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판도 아니죠. 계속 진심진력에 대해서 책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 저도 손자병법 참 좋아합니다. 근데요 손자병법 이상의 인생병법이 이 진심진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간 되시면은 꼭 보시고요. 또 저도 이 진심진력 안에 이렇게 가끔가다 좀 답답할 때 이렇게 뒤편도 보기도 하고 앞편도 보기도 하고 근데 항상 새로운 느낌이 또 있어요. 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또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좀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도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그 삶의 전장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창원의 인물탐구 박종평 선생님 모시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